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썰법에서 다루어 볼 주제는 장애 학생 성추행입니다. 작년이었던가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장애인 성폭행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가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애인에게도 남자와 사랑에 빠질 자유는 있다. 이게 성폭행인지 사랑인지는 자신의 몫이지 엄마와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는 우 변호사의 대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되게 민감한 주제거든요. 당시 해당 클립에 댓글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저도 변호사로서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회차였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구별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잘못됐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나 성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면 문제없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확실한 의사 판단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의 경우는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인정한다면 장애인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사랑이 범죄가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인지를 했고 확실하게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진술이 중요한데 장애가 있는 경우 보통 보호자가 동반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다 보니 처벌을 원하는 보호자의 입김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가 실제로 많다 보니 사건화가 된 경우 이게 정말 합의하에 이루어진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가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동의가 정말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 중증 이상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약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례는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개념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영우에서도 해당 장애 여성이 자기가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폭행과 성관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상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었죠. 그렇다면 어떤 지표들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지적장애의 경우 성범죄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 장애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인의 행동 기준의 잣대보다는 엄격히 판단됩니다.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장애의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방법, 그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신체 장애의 경우 특히 장애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신체적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 요소가 되므로 해당 장애인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또한 장애인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간혹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장애인인지 몰랐어요 주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입증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상대가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며 추행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복지시설의 관리자분들이나 선생님 혹은 고용된 곳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종의 권한을 이용해 성추행이 일어났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추행이 성립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요. 이러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도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 즉 장애 학생인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지겠죠.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 학생들 사이에서 장애 학생을 상대로 이러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러한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이라면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나이거든요. 실제로 장애인 성추행, 성폭행은 죄질이 나쁜 편이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다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장애 학생 성추행이 일어났다면 학폭위원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는 4호 이상이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4호, 5호 처분은 2년간, 6호 이상부터는 4년간 보존돼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생기부에 기록되면 대입을 준비할 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제는 대입 전형에 학폭 기록이 반영되는 거 아시죠?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분명하게 소명하기 위해 학폭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학폭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더더욱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성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학폭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